우리가 이제 이 사료는 좀 몇 개 좀 해볼 게 있는데, 이 사료는 사료 비판이라는 걸 배워요. 사료 비판. 이 사료 비판은 내적 비판과 외적 비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이건 원론적인 거니까 빨리빨리 갈게요. 사료의 내적 비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죄송합니다. 외적 비판부터 먼저 쓰는 게 좋은데, 죄송합니다. 외적 비판서부터 갈게요. 생각 없이 막 쓰다 보니까. 자, 외적 비판이라는 게 뭐냐면, 자, 어떤 사료가 있어요. 근데 이 사료가 예를 들어서 문헌이라고 합시다. 문헌. 책. 근데 이 책을 비판하는데 외적 비판을 한다는 게 뭐냐면 이 책이 진짜냐 가짜냐 이거야. 그러니까 기록상으로는 뭐 조선 전기 때 쓰여진 책이라고 하는데 이게 조선 전기 때 쓰여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쓰여졌는데 조선 전기 때 쓰여진 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이러려면 이런 외적 비판, 그러니까 바깥에서 외부에서 이렇게 보고 비판하는 거는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러려면 어떤 게 동원돼야 되냐면 과학 기술이 동원돼야 돼요. 그러니까 종이의 재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이게 조선시대 종인지, 그렇죠? 목의 상태, 그다음에 유물 같은 경우는 탄소연대 측정법 이런 거 해가지고 탄수의 함량 이런 것들 조사하면 시간이 딱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외적 비판은 보통 이제 그 과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비판을 해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그 TV쇼 진품 명품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아저씨들 막 이렇게 이게 도자기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나오잖아. 이게 딱 이게 뭐 저희 고조부께서 근데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와서 이렇게 달라붙어서 막 하면 띠디디딩 해서 막 금액 나오는데 2원 막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버리란 얘기 아니야. 이거 별로 그런 거 아니니까 이거 뭐 요강이다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냐 가짜냐야. 이게 진위성 여부죠. 진위성 여부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왜 이걸 못 찾지? 단어를 갑자기 또 진짜냐 가짜냐.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진위성 여부는 이렇게 씁시다. 이게 왜 이렇게 쓰지? 쓰세요 일단. 내가 나중에 얘기할 때 진짜냐 가짜냐. 이게 외적 비판이야. 내적 비판은 뭐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내적 비판은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인데 이 내용이 사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러니까 이게 조선시대 때 쓰여진 책인데 내용 자체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건 이제 내용이 내용의 사실성 이거를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면 내용이 허구냐 이걸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게 내적 비판이에요. 보통 이제 이거는 누가 하는 거냐면 문헌정보학이나 사학과 학생들이 달라붙어서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게 조선시대 때 책은 맞는데 이 책의 내용 자체가 이 안에 내용 자체가 맞느냐 뭐 틀리느냐 아니면 뭐 뻥으로 쓸 수도 있는 거니까 가짜로 막 내용을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판단하는 게 내적 비판이고, 그 다음에 이 사료는 1차 사료와 2차 사료가 있어요. 1차 사료와 2차 사료가. 1차 사료는 말 그대로 원사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먹도끼 이런 게 1차 사료야.
그러니까 구석기 지층에서 주먹도끼가 발견됐다. 그럼 이건 1차 사료야. 그럼 구석기인들은 주먹도끼를 썼다. 그건 1차 사료를 가지고 역사를 공부하는 거야. 원 사료라고도 하고 대표적인 건 주먹도끼 뭐 이런 것들이야. 그때 당시에 실제 유물들이죠. 2차 사료는 가공된 거야. 뭐 된 거? 가공된 거. 그럼 가공된 거라는 게 뭐냐? 역사학자들이 써놓은 역사책.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세요. 조선왕조실록은 1차 사료겠어? 2차 사료겠어? 1차 사료예요. 조선왕조실록. 그냥 그 사실성을 쓴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조선왕조실록을 역사학자들이 다시 재평가하는 글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이제 2차 사료죠.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2차 사료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을 가지고 조선사를 공부할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뭐 태조실록, 태종실록 이런 걸 펼쳐놓고 우리가 공부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2차 사료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거든. 가공 사료들.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학습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국립중앙박물관에 간다. 그거는 뭘 보러 가는 거죠? 1차 사료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커스 공무원학원에서 학생들하고 스터디를 하고 있다. 그럼 그 스터디를 할 때 그 쓰이는 자료들은 다 뭐예요? 사진 다 2차 사료죠. 가공된 사료들이죠. 뭐 해커스 기본서도 대표적인 가공 사료죠. 사료니까 어차피 거기 있는 사료들도 거기에 써 있잖아요. 해커스 기본서에 보면 그건 다 가공 사료예요. 그리고 그 사료 밑에 보면 뭐라고 또 설명이 돼 있죠. 그런 것들이 다 2차 사료죠. 그러니까 학습용 사료들은 대부분 2차 사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사료를 분석하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한번 예를 들어보는데, 예라고는 쓰지 마세요. 사료 분석의 예를 하나 들어보는데, 일단 이제 수험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거를 한번 예를 들어보고, 그러고 시작을 한번 할게요. 사료 분석을. 민정문서라는 사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민정문서의 1차 사료를 보기는 어려워요. 민정문서의 이제 가공, 2차 사료를 보고 우리가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2차 사료를 줘도 분석이 안 된다는 거야, 우리는. 가공된 사료를 던져줬는데도 그걸 읽고 못 찾는 거지. 이게 뭔지. 자, 신라 장적이라고도 불러요. 뭐라고도 부른다고요? 신라 장적. 근데 이거의 이제 내용들을 좀 한번 볼게요. 내용들. 자, 민정문서는 일단 좀 쓰세요. 민정문서가 발견된 게 언제냐?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1933년. 일제 시대네요. 그렇죠? 일본 도다이지. 이게 동대사라는 곳이에요. 우리 한자로는 동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쇼쇼인. 이게 한자로는 정창원입니다. 쇼쇼인에서 경덕왕 무렵 이 경덕왕은 통일신라 중대 때 왕이에요. 언제 때 왕이라고요? 통일신라 중대 때.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경덕왕 무렵 서원경 부근에, 서원경은 지금의 청주예요. 서원경 부근에 4개 촌락을 조사한 문서가 발견되었어요. 가르치기 진짜 어렵네요. 자, 작성은 빨리빨리 가볼게요.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사료를 분석하는 걸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작성은 촌주가 3년마다 작성을 했대요. 이 민정문서는 촌주가 몇 년마다? 3년마다 작성을 했답니다. 촌주가 3년마다 작성을. 근데 우리가 수업을 듣다 보면 이게 이제 시험을 보다 보면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지방관이 3년마다 작성했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건 X야. 지방관과 촌주는 달라요. 지방관은 중앙에서 파견된 거고 촌주는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거는 뭐는 아니다? 지방관은 아니다. 이왕 하는 거니까 지금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사료 분석을 하기 전에 이게 작성된 것이고 내용을 좀 볼게요. 민정문서의 내용이 어떤 건지. 하나씩 볼게요. 이게 1이라고 씁시다. 인구, 호구, 가구죠. 가구라고 합시다. 인구, 가구, 토지, 그 다음에 가축, 그 다음에 유실수라고 해서 열매가 열리는 나무, 뭐가 열리는 나무? 열매가 열리는 나무, 이런 것들을 조사했어요. 유실수 등을 조사했다. 자, 그럼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을 좀 들어갈게요. 세부적인 내용 항목입니다. 이 인구서부터 보면 이 인구는 남녀, 성별, 연령별, 성별, 연령별 6등급으로 조사했어요. 6등급으로 구분해서 조사를 했다. 다음 주 그 위클리 테스트 보시면 요게 이제 시험에 그렇게 나와요.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6등급으로 나눴다. 그리고 이게 이제 나누는 게 소자, 추자, 소추조, 정제노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남자는 소자, 추자, 조자, 정남, 제공, 노공 이렇게 나누고 외울 필요 없어요. 여자는 소여자, 추여자, 조여자, 정여, 제모, 노모 이렇게 6단계로 구분을 해서 인구를 파악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작년에 질문 게시판에 올라온 거 작년 하반기 그러니까 2016년 하반기에서 제가 가장 질문을 받고 웃었던 것 중에 하나 민정문서 질문이었는데요. 이렇게 써주니까 어떤 분이 6등급이 성별입니까? 연령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수업시간 저기 집에서 댓글을 달다가 넘어질 뻔했죠. 좀 제발 생각 좀 하고 질문해. 성별이 어떻게 6단계가 돼? 해봐 6단계.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질문을.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질문을 올려주세요. 그랬더니 댓글이 또 달렸어. 하하하.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듣는 분들이 6등급? 그리고 질문을 이렇게 올린 거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구는 재산 정도 차이에 따라 구 등급으로 구분해서 세금을 징수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왜 나오는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공무원 시험에서 크로스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인구가 9등급, 가구가 6등급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알겠죠? 인구는 몇 등급? 가구는 몇 등급? 그리고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이 재산 정도 차이도 원래는 우리가 재산 정도 차이 그러면 땅이 많고 적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건 조선의 수치체조이고요. 이건 땅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이 고대는 노동력 정도에 따라서 재산 정도 차이를 만들어요. 여기서 노동력 정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집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그러면 왜 고대에는 토지가 아니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 정도를 만드느냐. 고대에는 토지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토지에다 직접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요. 삼국시대 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재산 정도 차이를 토지로 보진 않습니다. 고대에는. 그러니까 그 가구에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남성의 노동력이 얼마나 많으냐. 많으면 잘 사는 거예요. 남성의 노동력이 없으면 못 사는 거고. 이게 노동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더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토지인데 이 토지가 우리를 좀 힘들게 해요. 이 토지가 토지의 종류와 면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지금 순서대로 배우는 게 아니니까 이 종류만 좀 먼저 써보는데 연수유 전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전체 땅의 97%를 차지하는데 이걸 우리가 민전 혹은 나중에 정전이라고 해서 배우게 됩니다. 민전 혹은 뭐 정전. 이거는 이제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에요. 우리가 토지제도 할 때도 잠깐 했었어요. 누가 소유하고 있는 땅?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땅.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촌주위답, 내시령답, 관모전답, 그 다음에 마전. 이건 이제 마예요. 마. 우리 아저씨들 마 갈아서 마시고 그러죠. 그 아저씨가 저예요. 그러니까 마 갈아서 먹는 거. 근데 이 마전은 의미가 없고 여기 촌주위답, 내시령답, 관모전답을 잘 보면 연수유전답은 농민이 가지고 있는 토지예요. 전체 토지의 몇 프로를 차지한다고요? 97%를 차지하니까 이거 그렇게 해서 생략하면 이게 넘기면 되고 요 밑줄 친 요게 중요한데 요 토지들이 요 앞에 있는 사람이 이 앞에 있는 게 이 땅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촌주위답은 촌주가 주인이고 내시령답은 누가 갖고 있는 땅이에요? 내시령이라는 관리가 갖고 있는 땅이고 관모전답은 관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관청.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그 뭐죠? 구청도 있고 동사무소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그 관청이 갖고 있는 땅을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서 시험문이 나올 때 어려운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집중하셔야 돼. 이 땅들은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농민들이 공동 경작하는 거예요. 농민들이 공동 경작해요. 농민들이 공동 경작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주인에게 바치는 거예요. 생산량을 주인에게 갖다 주는 거죠. 생산량을 주인에게 준다. 갖다 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갖다 준다. 그런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올 때 뭐가 어렵게 나오느냐? 촌주위답은 잘 보세요. 촌주위답은 촌주가 농민에게 소작을 주어 소작료를 징수하였다. 이런 식으로 선지에 나오거든요. 이러면 X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촌주위답은 촌주가 농민에게 소작을 주어 소작료를 징수했다. 이러면 X라고. 그렇게 운용되는 땅이 아니고 마을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경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작료는 자기가 일부 갖고 소작료를 지주에게 주는 거지만 이거는 생산량 전체를 다 갖다 주는 거야. 그냥. 알겠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대신 저어주는 거죠. 이게 소작제 방식이 아니다라는. 이게 왜 그런지 이상하게 기출이 돼요.
저는 이게 왜 기출되는지는 사실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게 뭐 중요한 개념이 아닌데 자꾸 기출이 되니까 학원 강사가 뭐 방법이 없죠. 가르쳐는 드리는데 소작제 방식으로 운용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촌주 위답은 촌주가 가지고 있는 땅인데 그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경작해서 생산량을 누구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촌주에게 갖다 주고, 관모전답은 관에다 갖다 주고, 내시령답은 내시령한테 갖다 주는 거야. 이게 토지예요. 그 다음에 가축과 유실수는 공부를 안 해도 돼. 그냥 가축은 뭐 소, 말의 숫자 이런 것들을 써놓은 거고, 유실수는 뽕나무, 잣나무 이런 숫자들이 잘 기록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만 하면 돼. 여기 내용 밑에다 쓸게요. 쩍 찍고 작성 목적이 뭐냐 이거야. 이거의 작성 목적. 자, 얼굴 좀 볼게요. 얼굴 좀 봐주세요. 또 작성 목적은 간단한데 좀 말을 어렵게 만들어 볼게요. 실제 출제자들이 내는 방법대로 선지를 구성해 볼게요. 생산 자원의 철저한 편제 관리 조사를 통해서, 생산 자원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돼요? 지금 여기 인구, 가구, 토지, 가축, 유실수 이런 것들이 다 생산 자원이에요. 생산 자원의 철저한 편제, 통제 혹은 관리 조사를 통해서 수치의 원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말로 바꾸면 뭐 잘 거두려고, 세금 잘 거두려고 조사하는 문서다 이거예요. 간단하게 한번 써봅시다. 생산 자원의 조사, 수치의 원활성 확보. 줄여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데,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민정문서에 대해서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뭐 어려운 게 없다고. 그럼 이제 사료 분석이라는 게 뭔지를 좀 보는데 좀 참으셔야 돼. 여기 보세요. 실제로 민정문서에 사료가 주어지면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공부한 상태에서 민정문서 사료를 보면 좀 쉽게 분석이 되겠죠. 근데 이걸 공부해도 사료에서 줬는데 분석이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외워서는. 그게 이제 민정문서 사료로 실렸을 때 어떻게 분석하느냐가 중요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서원경 부군의 4개 촌락을 조사한 문서라고 그랬어요. 근데 서원경 부군의 이 4개 촌락 중에 사해점촌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무슨 마을? 사해점촌. 그러니까 4개 촌락 중에 하나예요. 사해점촌, 사라지촌, 그 다음에 2개는 촌락 이름을 몰라. 민정문서에는 4개의 촌락이 조사되는데 사해점촌, 사라지촌, 그 다음에 2개는 몰라 이름을. 근데 사해점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이 사해점촌의 인구는 147명이야. 몇 명이야? 근데 잘 들어보세요. 3년, 그러니까 전부터 계속 살아온 사람과 3년간 출생한 사람을 합치면, 출생자 수를 합치면 145명인데 사망한 사람은 한 명도 없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전부터 계속 살아온 사람과 3년간 출생한 사람, 3년마다 하나씩 조사하니까, 한 번 조사하니까 출생자 수를 더하면 145명인데 사망자는 없대. 사망자는 0명이야. 이게 사해점촌 사료에 나와 있는 거야 그냥. 근데 이걸 주고 시험을 낸다는 거지. 이거를 이제 연습을 해보는데 이게 좀 뻥해도 돼요. 옆에다 좀 필기 좀 같이 해주세요. 그래, 역사, 히스토리 역사.
자, 이걸 역사의 수면이라고 봅시다. 역사의 수면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 역사의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을 역사학자들이 보통 뭐라고 하냐면 0.917이라고 해요. 0. 뭐라고 해요? 917이라고 하는데 이 0.917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게 빙하야, 빙하. 이 빙하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게 1%가 안 돼.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빙하 있죠. 가라앉아 있는 빙하가 몇 프로라는 거야? 99%라는 거야. 1%가 안 된다. 근데 우리가 보통 공부할 때 역사의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은 빙하와 같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역사의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거 있죠? 이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겠죠, 당연히. 이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민중생활사를 연구하는 건데, 이 민중생활사를 연구하는 사람을 애널학파라고 해요. 보통 역사학에서는. 그러니까 민중생활사만 연구하는 거예요. 무슨 학파? 애널학파라고 하는데, 자, 얼굴 좀 보세요. 애널학파라고 해요. 근데 이게 수험생들 분 중에서 민중생활사가 뭐야?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 민중생활사가 뭐냐면 기록이 잘 안 돼 있는 것. 그러니까 이거 0.917은 뭐냐면 이게 대부분 다 정치사건사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사건사는 기록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배우는데, 예를 드는 겁니다. 세종 때 살고 있던 농민이 하루에 밥을 몇 끼 먹었을까요? 그리고 주로 반찬은 뭘 먹었을까요? 지금처럼 김치찌개 이런 거 먹었을까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조선 초기 세종 때로 가보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세종 때 뭐 어떤 정책들이 막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농민들의 삶은 하루에 밥을 몇 끼 먹고 반찬을 뭘 먹고가 이 농민 생활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실제 관심 있는 건 그거야. 더 관심 있는 건 오늘 끝나고 반찬을 밥을 뭘 먹을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민중생활사를 공부하는 사람을 애널학파라고 해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애널학파들이 이 민족문서를 보면 이런 걸 볼까? 이런 걸 분석하는 게 아니야. 애널학파들은 이걸 가지고 뭘 잡아내.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유행이야. 이런 문제가. 특히 수학능력 시험에서는. 뭘 잡아낼까? 왜 현재 인구는 147명인데 전부터 계속 살아온 사람과 3년간 출생자들을 합치면 145명이야? 그럼 2명은 어디 간 거야? 2명은 어떻게 된 거야? 현재 인구는 147명이랬는데. 그렇지, 이사 온 거야. 그러니까 애널학파들은 이걸 가지고, 이사를 왔다는 얘기는 없어. 근데 이걸 가지고 뭘 찾는 거냐면 통일신라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이런 게 애널학파야. 근데 이것이 수학능력 시험 같은 데서는 고전이 돼 있어요. 오래전부터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자료를 주고 분석하는 문제를 내지 않아. 잠깐만 선생님, 그럼 이거를 이렇게만 주고 전입인구 거주 이전의 자유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찾는 문제가 나왔다고요? 아유, 그럼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분석해서 찾는 거예요, 수학능력 시험은. 근데 이거를 애널학파 시각으로 들어가 보면 뭐냐면, 잘 보세요. 애널학파 시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거냐면, 통일신라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실제로 중요한 거는 이사를 다니느냐 못 다니냐, 이런 건 중요하죠.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건 국가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실제 이 조사 대상이 됐던 이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중요해? 근데 이건 중요하지. 이렇게 해서 잡아내는 거야. 이게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사료 분석 테크닉이야. 너무 깊이 있게 들 필요는 없고. 그러면 이런 것들도 제가 이렇게 역사를 가르치는 것도 유행을 타듯이 문제 출제하는 방식도 뭐를 타요? 유행을 타요. 근데 최근에 유행을 타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은 못 느끼는데, 이런 아날학파적 시각을 가지고 문제가 출제되는 게 유행이에요. 그래서 사료를 분석하는 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20문항 중에서 한 문제, 많으면 2문제 나오는데 그 한 문제, 2문제는 사료 분석 능력을 길러놓지 않으면 문제를 아예 풀 수가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답이 이 민족문서를 줬어. 근데 쫙 분석했어. 근데 답이 뭐냐면 통일신라 사람들은 이사를 다녔다. 맞는 걸 찾으려는데 이게 답이야. 이건 이제 아나락파 문제거든. 근데 이런 거는 이거를 공부하지 않으면 사료를 이렇게 면밀하게 분석할 능력이 없으면 못 푸는 거죠. 별거 아닌데요. 별거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이거 별거 아닌데 웃긴 거는 한 문제 많으면 두 문제 나오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연습을 안 해놓잖아요. 그러면 손도 못 댄다는 거야. 왜? 민족문서 이렇게 나오거든 다. 이건 외워서 풀 수 있지. 실제로 올해 몇 년마다 조사한 거예요? 3년. 정답. 인구는 몇 등급이에요? 6등급이요. 정답. 가구는요? 9등급. 이렇게 해서 묻는 거거든요. 어디 부근의 촌락이에요? 서원경. 맞았어요. 막 이렇게 푸는 거거든. 그거 다 외우는 거야. 근데 이런 문제는 많이 나와. 그러니까 기출도 많이 됐고. 근데 이런 문제는 퍽 하고 나와버리면 아무도 못 풀어. 선생님, 똑같은 민족문서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아니,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근데 이걸 연습을 해놓느냐 안 해놓느냐는 완전히 달라. 딱 봤을 때 사료로 씨 이거 아나라파구나 이러고 읽기 시작하면 이게 얘기가 달라져. 근데 모르고 뭐지? 뭘 묻는 거지?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되면 손도 못 대고 그냥 찍어야 돼. 완전히 다르다.